당뇨병이 이렇게 생기다가 당뇨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상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 완전한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 이 단계는 운동 식사요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러면은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조금만 그냥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 암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을 빨리 잡아서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걸 되돌릴 수 있게, 노화를 좀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적절히 늘리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가정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상우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이 계시면은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고, 복부 비만을 같이 갖고 있고,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같이 걷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야겠다 해서 만든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그럼 질병들도 있는데 왜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까?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런 질병이 완전히 생기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당뇨병이 이렇게 생기다가 당뇨병이 한번 생기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아지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상으로 가기가 어려운데, 이 완전한 당뇨병이 되기 전 단계, 이 단계는 운동 식사요법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러면은 이걸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특히 이분들이 조금만 그냥 방치했다가는 완전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증, 암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을 빨리 잡아서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이 이걸 되돌릴 수 있게 하려는 게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런 데를 같이 일을 많이 해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국가검진을 하면은 당신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완전하게 이렇게 합병증이라든지 질병으로 넘어가 전 단계에 있는 빨리 바꿔서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하고 신호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일단 혈당이 높고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압, 그 다음에 혈액의 기름기 중에 중성지방이라는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높을 때 비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콜레스테롤 중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게 높지 않은 사람, 이 5가지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도 계실지 몰라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면 정부가 이런 걸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되어버렸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줍니다. 그 다음 몸에 대사 반응이 주니까 뭘 먹어도 이걸 에너지를 이렇게 소화를 못하니까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차곡차곡 쌓일 때 주로 어디 쌓이냐면은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뱃속에 많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볼록 나온 형태의 마른 비만 형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노화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화를 좀 느리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적절히 늘리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다 수면까지 관리해 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노화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의 과정을 조금 보면요, 노화의 속도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뇌의 기능도 측정
측정하고 그 다음에 몸의 활동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데 요즘은 유전자로도 측정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측정을 해봤더니 활동적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분들은 유전자 나이가 좀 젊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유전자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차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은 나이대 있는 분이 한 번은 같이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그랬던 분이세요. 같은 유전자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저는 그분보다 6살이나 젊게 나왔어요. 그때 제 몸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이런 차이 같은 걸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도 그렇고 몸의 기능도 그렇고 본인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라는 걸 이렇게 쫙 늘어나 보면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30억 개의 염기 서열에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몇만 개 돼요. 2, 3만 개 돼요. 그러면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딱 되는데 그런 단백질이 한꺼번에 다 나오면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너는 나오지 마. 너는 단백질로 발현되지 마. 너는 단백질로 발현돼. 이걸 우리 몸이 조절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신호들이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뇨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이 당뇨 유전자는 너는 발현하지 마 하고 억누를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후속 유전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후속 유전학이 요즘 많이 발전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염기 서열로 예를 들어 비만을 예측하는데 아니면 암을 예측하는데 몇 퍼센트 예측하냐고 그랬더니 유전자만 다 알면은 암을 100% 예측하고 당뇨병도 100% 비만도 100% 예측할 수 있지 않은데 안 그런 거예요. 암도 한 2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0%는 어디냐? 너 발현해? 발현하지 말라. 우리가 안 발현하고 말지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절을 하는 방법, 그럼 내가 잘 조절하면 되겠네? 근데 잘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먹고 자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고 내 주변의 공기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유전자 염기 서열로 인한 내 팔자가 대사증후군에 걸릴 팔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내 학이 나름으로 이건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이 뭐 있을까? 일단은 먹는 게 문제가 되겠죠. 먹는 것 중에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자기도 모르게 기름진 음식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먹어도 기름을 먹어요. 같은 고기를 먹는데 삼겹살도 잘 기름 빼가지고 빼긴 했는데 그 다음에 먹을 때 굳이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안 좋죠. 자기도 모르게 먹는 기름들을 좀 줄여야 되고, 예를 들어 햄버거 먹을 때 고기 패티를 거기다 하잖아요, 기름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이 기름은요, 그 혀에 들어오면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뇌에 가서 거기서 나온 향이 식욕을 더 자극해요. 그 다음에 배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별로 안 일으켜요. 그래서 기름이 많은 음식이 맛있죠. 이른바 꽃등심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꽃등심에 있는 하얀 나블링 자체가 기름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있는 설탕이 꽤 많아요. 근데 설탕을 먹을 때 항상 섬유소가 좀 풍부하게 같이 드시면 좋은데, 굳이 그 과일을 건강하고 거기에 뭐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도 많다고 드신다고 일부러 즙을 짜가지고 섬유소 다 빼고 설탕, 비타민, 물만 마실 경우 혈당이 빨리 높아지겠죠?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통과일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을 빨리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빨리 높아지잖아요.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배부름 느끼려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이제 오래 건강히 사는 분들 보시면은 항상 오래 씹어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밥에 물 말아 먹으면 건강이 금방 나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입에 단맛, 짠맛 이런 걸 잘 못 느껴요. 짠맛을 못 느끼니까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옛날 그런 거 있죠. 어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 근데 그분들이 드시기에 혀의 감각이 노화방향 떨어지니까 소금을 더 쓰고 이러시는 것들이 좀 생겨요. 그렇지만 일부러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싱겁게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먹는 데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먹지 말고 항상 배가 약간 허전해질 때까지 하고 아침 거르지 마시고, 나중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고 걱정이 되시면 차라리 간식을 드세요. 건강한 간식을.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유튜버인가 하시는 분이 의사인데 뭐 터질까 억울했고 이거 마음껏 먹어도 되나,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하고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유튜버가 하도 그러니까 하버드인가 어디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버터 많이 먹어서 이렇게 나빠서 사망률이 몇 % 더 높여주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지만은 유튜브에서 뭔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클릭수를 올려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믿지는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소중한 내 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렇구나 하고 획기적이네
하긴 해. 근데 항상 보면은요, 어느 대학 교수라든지 뭐 어느 유명한 대학의 누구다 하고 항상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경력을 보면 어디 회장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소중한 내 몸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좀 찾아보세요. 요즘은요, 여러 가지 그 AI로 챗GPT라든지 이게 많잖아요. 근데 챗GPT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신문 칼럼에 그런 걸 써놨던데,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지금까지 뭐 나빴는데 잘못 이야기됐다. 근데 저는 그런 환자를 30년 넘게 진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20년 다닌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혈압 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한 15년, 20년 정도 드셨거든요. 은퇴한 다음에 검사했는데 혈관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MRA 찍어보고 심장 다 체크해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게 15년 동안 그분이 그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하버드의 누구의 논문에 이렇다고 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죠. 안 그래도 약 먹기 싫었는데. 그게 가져다 주는 게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차라리 그런 거 믿니 챗 GPT한테 물어보라고. GPT가 거짓말도 하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훨씬 나은 이야기를 해준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래도 근거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내 소중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게 현명하죠.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면은 비만에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한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논문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또 그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는 걸 이야기 듣고 아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유심히 환자를 오랜 동안 진료를 해봤더니 너무나 영향이 커요. 그게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핸드폰을 막 많이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녁에 되면 나이에 상관없어요. 전부 유튜브 보고 있어. 텔레비 안 보고. 근데 유튜브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이렇게 많으니까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게. 그러다가 요즘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 좀 심해지면은 일단 자다가 잘 깨요. 그 다음에 불안증이 심하면 일단 수면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또 자다가 또 금방 깨. 그러다 또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 자려고 술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잠을 잘 잔다? 아니에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낮에 졸리는 거예요. 그 낮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혈압도 높아지고 거기다 또 비만 인구 늘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증도 많아져.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듣고 환자를 보면서 연구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이게 비만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수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근데 수면이 잠을 못 자다가 하루아침에 잠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오늘부터 잘 잘 거야. 근데 누웠는데 물뚱물뚱. 왜냐하면 우리 멜라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수면을 유도하기 분비돼야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면 습관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 또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갖다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을 하자.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한 햇빛을 좀 쬐면은 그 햇빛에 나오는 빛이 아 이건 낮인가 보다 하고 우리 뇌에 신호를 주면은 아침에 멜라토닌 분비가 뚝 떨어져요. 근데 많이 떨어질수록 저녁에 밤에 잘 올라가요. 그다음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누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일정한 시간은 왜 필요하냐? 우리 뇌에 너는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자꾸 신호를 주기 위해서죠. 근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일어나가지고 게임하거나 그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책을 읽든지 뜬 눈으로 세워도 좋아요. 대신에 다음날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요즘은 또 밤에 불 켜놓고 자시는 분들 많아요. 불 켜면요 절대 깊은 잠 못 잡니다. 불을 좀 끄시고 또 사방을 고요하게 해야 돼요. 음악 틀어놓고 주무시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건 급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살을 찌게 하고 혈당을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고혈압이 생겼다? 근데 사실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하면 혈압 떨어져서 고혈압약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은 일단은 혈압이 높아져요. 그게 몸 안에 교감신경도 흥분되고 여러 가지 몸의 조절 반응도 안 되고요. 만성 피로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동맥경화도 빨리 진행되고 복부 비만도 심해지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같이 생기죠. 먼저 약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고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더라. 고지혈증 약은 뭐 못 끊어 그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그런 말은 좀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과하게 처방을 하면 문제겠지만은 여러 번 진료를 해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그 약을 안 먹었을 때 나중에 나오는 합병증 누가 막아줄 거예요? 이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생길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먹는 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 이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나 이 평생 이 약을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스스로 이겨낼 거야. 근데 1년 지나서 갔는데 더 나빠졌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관은 녹슬고요. 동맥경화가 더 심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더 심해지고. 근데 그걸 5년, 10년 동안 있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실명하고 팔다리 썩어 들어가고 투석하고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서 누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약을 10년, 20년 먹으면은 내 10년, 20년이 있다가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약들이 부작용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먹게 했더니 나오는 효과도 요즘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안 먹을 이유가 뭐 있나요? 비타민제는 10년, 20년 챙겨 먹는데요. 비타민제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요?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 약 하나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약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도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먼저 수면이 좋아져야 됩니다. 수면 이야기는 충분히 했고요. 먹는 식습관이 좋아져야 되는데 먹는 식습관은 달거나 짜거나 기름진 음식이 요즘 많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뭐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탄수화물하고 당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조심하자는 게 설탕 과당과 같은 혈당을 빨리 넣던 당을 조심하자는 거지 이 탄수화물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옛날 어르신들 밥그릇 보면요 엄청 커요. 근데 탄수화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왜 비만이 문제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는 이유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는 먹고 나서 빨리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흰빵이라든지 과당이나 이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주스 형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흰쌀밥도 되도록이면은 약간 잡곡 형태로 바꿔 드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흰빵은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로 바꿔 드시면 되고 과일은 열대과일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과일을 꼭꼭 씹어서 먹는 통과일로 드시는 게 중요하고 굳이 단 음식을 먹는다면 채소 섭취를 좀 같이 많이 해주시면 혈당 흡수 속도도 좀 느려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가려면 적절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분이 섭취가 잘 돼야 여러 가지 장 운동도 좋아지고 몸의 여러 가지 소화 과정에 도움도 되고 대사 반응 조절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각 끼니마다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위가 3분의 2쯤 찼다 싶을 때 숟가락 놓아버리시고 나중에 차라리 뭔가 이렇게 신호가 안 온다 싶으면은 그냥 호밀빵에 통밀빵에 우유 잠깐하고 같이 먹어주시면 좋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백질 섭취는 잊지 마십시오. 근데 단백질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으로 달라붙으려고 그러면 적절한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밤늦게 자기 2-3시간 전에 먹는 거는 그냥 독을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밤에 자다가 우리 몸에 하루 종일 쌓여있던 뇌에 있는 노폐물도 정리하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도 생성을 하고 우리 몸에 간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할 시간에 뭐 먹고 나면은 위도 식도염도 잘 걸리고 비만도 더 악화되고 여러 가지 청소 과정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무시기 2-3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시고 이걸 안 먹으면 도저히 잠을 못 잔다. 아주 가볍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밤에 음주하는 습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운동을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대단한 운동 좋죠. 근육 불리고 울퉁불퉁한 몸을 만들고 남한테 뽐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건 좋은데 건강을 위한 운동은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생각하신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이 주가 되시고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뭐 근력 운동을 주로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운동은 하루 약간 하고 하루 쉬시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씩 번갈아 하시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숨가쁜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죠. 하루에 30분 정도는 꼭 매일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늦게 현대인들은 일단 회식이 많아요. 그 일이 늦게 들어서 집에 안 먹고 자면 잠이 안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회식 가서도 술, 고기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밤에 자기 전에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배부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만큼 목표량을 정해놓고 요만큼 먹고 나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배가 안 고파. 조절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조절을 조금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회식 가기 전이나 간식으로 조금 가볍게 뭔가를 먹어주고 나면은 생각보단 집에 들어가서 아니 회식 자리 가서 먹는 양이 확 줄어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습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주하고 흡연이잖아요. 우리가 음주 흡연에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 아주 좋은 저널에 실렸어요. 저도 분석하고 깜짝 놀랐는데 분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알코올 중에 그때는 와인이 좋고 그 다음에 소주는 나쁘다. 그래서 와인 붐이 일어나. 와인이 왜 좋으냐? 와인에 항산화 성분도 많고 이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하고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술은 다 똑같다. 그럼 술이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에 혈압, 복부 비만, 혈당, 그 다음 중성지방 다 높여요. 근데 딱 하나 안 높이는 게 있어요. 오히려 좋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줘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다 보니까 그 대사증후군 요소 분석에서 논문을 실었는데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은 이 HDL 게 좋아지긴 하는데 나머지 4개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아지는 효과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조절할 때 먹어도 좋은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남성은 소주 2잔, 여성은 소주 1잔이에요. 근데 그게 끝일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술 자체는 대사증후군 요소를 다 나쁘게 해요. 그래서 음주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소주 1잔 더 먹지 말자는 거죠.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면서 뭐 간암이나 식도암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 다음에 음주를 하면은 왜 살이 찌고 중성지방 혈당이 나빠지냐면 지방분해를 방해해요. 그 다음 술이 식욕을 자극해요. 또 식욕 자극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삼겹살 하나 구워 드시면서 소주 한 잔하고 드셔보시고 맹물하고 드셔보세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옛날에 생로병사에 활약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걸 진짜 실험을 한 거예요. 소주를 묻고 닭갈비인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봤더니 칼로리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이 대부분이 간에 가서 지방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을 잘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흡연이에요. 옛날에는 그 흡연을 하면 살이 빠지니까 흡연을 하면 좋은 줄 알았지만 저희도 그걸 한 20 몇 년 전에 과연 흡연이 대사증후군에 좋을까 하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몸무게는 빠지는데 뱃살은 늘어나요.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흡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코티졸이나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뱃살이 늘어나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그 당시 저희가 처음 논문을 전석에 보고를 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하면서 그 논문을 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메일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해외 연구자들이 이메일을 보내면서 자기들도 분석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즘 흡연은 복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압 높이겠죠? 복부 비만 심해지겠죠? 흡연은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을 대사증후를 관리하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몸 안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확 쪄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뭔가를 보충하려고 막 뭘 먹게 되거든요. 그런 걸 줄이려고 그러면은 금연 과정에서 대사증후군도 예방하고 복부 비만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게 하려고 하면 운동 식사요법을 반드시 스트레스 관리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요즘 국가 지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고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질병들이 생활 습관과 밀접한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뭐 심혈관 질환, 암도 바뀌었죠. 이런 암 지도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려고 자꾸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 사 먹는 것보다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돈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훨씬 우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한 몇 가지만 챙기더라도 내 몸을 많이 바꾸고 더 오래 건강하게 내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